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주말이 또 다 지나가고 밤 8시가 됐네요. 슬슬 이제 또 다음 주가 걱정되면서 우울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또 다시 조정을 잠깐 받다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죠. 특히 나스닥이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한 주를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약 1시간 정도 함께 또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 안에서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코멘트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주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를 돌아볼 때 지금이 주식하기 좀 편안한 환경인가, 좀 적극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봐도 되는 환경인지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뭐 수급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위험 지표의 최근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 입이 자꾸 살짝 꼬이네요. 네. 자, 한번 위험 지표 한번 보시죠. 최근에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자주 업데이트 드리지 않고 저만 이제 체크를 좀 하는 편이었는데, 주간지 시향이니까 일주일 동안에 변화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로 쪽입니다. 네. 유로 쪽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영국의 새로운 재무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원래 과거에,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 흐름으로 조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 새로운 총리가 이번에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 트러스 총리 전에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강한 영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다른 기타 유로존의 위험 지표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요? 6%. 네. 여기가 마디지수라고 말씀드렸고, 6% 아래로 좀 내려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말에 6%를 하회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 하이힐드 이펙티브인데 금리 수준을 반영한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최근에 고점권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난 7월 초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가 조금 고개를 숙이려고 하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유로 쪽에서는 위클리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지금 보시면 왔다 갔다 이런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추세적으로 꺾이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이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는 조금 조정을 주는,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8%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밑으로 뚝뚝 떨어져 주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셔도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GDP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은 최근에 우리가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 사이에 5%를 하회를 했고요. 이미 5%를 하회를 했고, 이번 금요일 날에는 거의 4.5%까지 추가적으로, 네, 거의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한 채권들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의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들이 어디로? 조금 안전한 쪽들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10월 20일 이후부터, 네, 10월 20일 후부터 뒤로 점점 더 5% 아래로 내려와서 그 기울기가 더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약간 바닥을 잡고 조금 턴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나스닥은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실적에 부진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등락이 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다우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의 이펙티브 일드까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이펙티브 일드도 하일드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박스권이긴 한데요. 추세적으로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에 이게 떨어져 준다면 나쁘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클리 기준으로 또 한번 미국도 한번 보면 미국도 하나, 둘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지난 7월 달과 8월 중순처럼 시장이 강한 랠리를 한번 보였었는데 그때처럼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가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험을 판단하는 이 위험 지표 공포지수인 하일드와 관련된 이러한 지표들은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 지난 한 주의 흐름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로와 미국 쪽을 봤고요. 우리나라 쪽의 그 하일드 스프레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용 스프레드, 네, 안전한 국고채 3년물과 조금 신용물인 회사채, 그 다음에 회사채 중에서도 등급이 우량한 거, 좀 비우량한 것들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자,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금 시장에 그 돈들이 뭐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특히나 회사채, 채권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표 안에서 가장 밑에 쪽 숫자를 한번 보시죠. 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요 흐름입니다. 여기 구간 요 정도, 그죠? 네, 그래서 7.141에서 7.225까지 꾸준하게, 이거는 회사채 트리플 B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투기 등급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더블 A니까 여기가 투자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투기 등급의 스프레드가 훨씬 더 레벨은 높고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등급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노란색인데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채권 시장, 뭐 레고랜드발 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지금 뭐 부동산 PF발 이슈도 있는데 또 긴급하게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살짝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정책들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까지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팍팍팍 떨어져줘야 이번 금요일날 보셨겠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변동성이 더 크게 흔들리죠. 하락할 때도. 그래서 투자 심리가 코스닥 쪽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코스닥 쪽으로 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족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과연 이 신용 스프레드가 뚝뚝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줄지, 떨어준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시장을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이 나타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뭐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달러에 비해서 급등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펀더멘탈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1440원대를 상단으로 조금 위로는 더 이상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요. 아래쪽은 1,400원이 깨지지 않는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직 전 세계적도 마찬가지지만 고물가, 고금리, 네, 그 다음에 고환율입니다. 이 세 가지 수준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시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보죠. 네. 자,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우리 코스피만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살짝만 제가 최근의 흐름만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방금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고물가와 고금리와 고환율의 환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일봉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요 흐름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여러 악재가 아직까지 뭐 남아있고, 채권 시장 쪽에 불안감이 여전히 잠재워지지 않고 있지만, 시장은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향후에 그 경기가 조금 침체될 수 있고, 왜냐하면 금리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 수요를 많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한번 흐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자료로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규장에서는 1421원 정도의 환율이 끝났는데, 정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1421이나 뭐 1422나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데 하다가 다시 좀 내려와서 비슷한, 금요일날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끝났다. 그래서 월요일,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개장 때는 아마 요 1420원 전후에서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매크로 통화 쪽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는 내일부터 월요일이죠. 다음 주는 FOMC라는 회의가 또 이제 열립니다. 11월 2일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1월 8일인가요? 뭐 그 무렵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죠. 예, 중간 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 이러한 빅 이벤트들이 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아마 우리들의 시선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저의 시선은 이제 남아 있는 뭐 11월 뭐 중하순 12월이 아니라 내년도 2023년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장은 이제 바라보게 될 거고,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과 주가 수준은 내년의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FMC 회의 끝나고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연준의 긴축 속도의 조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지금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통화죠. 달러가 금요일 날 110을 다시 살짝 회복을 해서 끝났는데, 킹 달러, 강 달러의 이 흐름이 조금 완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강달러가 많이 완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또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환율은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혼조세에서 끝났습니다. 유로화는 지금 보시면 내려왔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통화의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파운드와 달러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파운드는 강세. 그래서 좀 엇갈리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USD 재팬 엔화를 보시면 요거는 강세 흐름입니다. 달러의 강세, 엔화의 약세 흐름이죠. 네. 그래서 많이 엇갈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 위안도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움직임, 요렇게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주식은 올랐는데 글로벌 매크로 통화는 조금 혼조세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툭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분위기, 금요일에는 달러가 살짝 110을 위로 회복을 해서 끝났다. 그러니까 약간 또 강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게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FMC 끝나고 좀 강달러가 좀 완화되는 기조가 나타나야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증시가 좀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큰 그림을 얼개를 그려 두시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 많이 다들 이제 기분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 주로 한번 대비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금요일 날 미국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의 업종별, 종목별 등락률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마존이 13%나 빠졌고요. 구글이 5%,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졌고요. 근데 그나마 애플이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야, 경기 침체가 이거 진짜 기정사실화 되는데 지금과 같은 연준의 긴축 강도가 이어지겠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퀘스천, 네, 이 시장에 좀 생겼다. 완화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는 피봇이죠, 피봇. 네. 연준의 긴축 강도가 이렇게 가는데 요게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요게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피봇 기대감이 금요일 날 증시에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래간만에 페드워치에서 이 금리 인상 확률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1월 2일 날, 네, 11월 2일 날 연준의 FOMC 회의가 있고 왼쪽은 50bp고요. 오른쪽은 75bp입니다. 자, 80% 정도로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뭐 맞냐라고 보시면 금요일날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5bp 아래죠. 75bp가 여기가 50이고요. 밑이 75bp 금리 올리는 수준인데, 자, 75bp를 올릴 금리 인상 확률이 일주일 전에는 95%였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깝게 75bp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루 전에는 88.5였고요. 금요일 당일 날에는 81.3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였다가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럼 반면에 50bp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5%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희박했죠. 근데 5에서 11, 그 다음에 19까지 이거는 오히려 올라오게 됩니다. 레벨이. 네, 요렇게 피봇 기대감이 약간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까운 11월 말고 12월을 한번 쳐다보면, 네, 12월 14일 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네, 25, 50, 네, 자, 맞나요 이게? 네, 100,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아무튼 지금 50p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75bp보다, 네, 75bp 인상 확률보다 50bp 인상 확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연준은 피봇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는 금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짧은 단기물일수록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물을 보면 진짜 그랬나라는 걸 보면 28일 날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지다가 다시 근데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원위치. 그래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있긴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피봇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2년물 금리는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대감과 달리 이 피봇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2년물 금리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또 하나 이제 금요일 날 이슈는 애플입니다. 애플. 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관련주 중에 그나마 5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플러스 6% 정도로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애플이 이제 금요일 날 7.56%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거의 그냥 보합. 네, 그래서 정규장에서 8% 가깝게 더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8% 전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양호한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장이 또 나스닥 위주로 조금 금요일 날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 물가인데요. 물가 중에서는 PC라는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했던 정도 수준의 물가가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은 크게 시장에 뭐 부정적으로 크게 임팩트 있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봇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다면, 피봇이 되려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막 시장이 좀 박살나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최근에 1개월 동안
다우와 S&P와 나스닥의 수익률을 제가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다우존스 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옛날의 전통 굴뚝 산업들이 많고, 나스닥은 첨단 기술 산업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1개월 동안에 다우는 지수가 12%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는 얼마 올랐죠? 7% 올랐고요. S&P. 그 다음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네요. 나스닥이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일단 다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우가 다른 지수 대비해서, 나스닥 대비해서는 뭐 한 4배, 그 다음에 S&P 대비해서는 한 약 2배 안 되는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 동안, 1개월이면 최근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그죠? 그 시즌 동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첨단 기술 산업 관련 빅테크주들은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자, 반면에 다우에 편입되어 있는 굴뚝 산업들, 전통 굴뚝 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부진했지, 다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 잘 나왔는데? 이게 무슨 경기 침체야?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부진했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부진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work to live잖아요. live? 아무튼 살기 위해 일한다죠. 그죠? 이 to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미국의 이제 시민들이 주거비를 내기 위해서, 주거비 우리 월세 같은, 우리 전세가 없으니까 미국에는 월세를 내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얼마나 내 삶에서 투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the hour of work잖아요. 그죠?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 올라가서 계속 지금 상승되는, 노동 시간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물가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시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자금에. 제가 가처분서도 자꾸 이야기 드리잖아요. 저도 지금 그 이자 비용 많이 올라가서 기타 등등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 쪽만 자금이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빅테크 관련주들은 필수적인 소비라기보다는 조금 한 발 떨어져 있죠. 그죠? 필수적인 소비라면 뭐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 에너지, 그 다음에 음식료, 식료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딱히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결국 좀 줄어들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점점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미국 내에서 신용카드 연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그 검색량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는 이쪽에 있고요. 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요렇게 신용카드가 연체될 정도로 내가 힘들어질 때 과연 IT에 대한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그렇고 좀 그죠? 내구 소비재들 좀 비싼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어렵다. 이런 흐름이죠. 자,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도 한번 투영을 해보면 비슷해요.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거의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섹터들, 업종 섹터의 주가들이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데이터인데, 한번 보시면 가장 그 퍼포먼스가, 인플레이션 때 퍼포먼스가 좋았던 섹터가 어디예요?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뭐죠?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뭐예요? 마이닝.
예, 광산, 광업, 뭐 귀금속, 예, 이런 쪽이죠. 그리고 필수 소비, 헬스케어 이런 쪽입니다. 예,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셀 때, 높을 때는 테크에 대한 수익률이 별로 부진했고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쪽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았구나.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뭐가 실적이 그래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섹터가. 누구?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캐터필라의 실적들. 왜? 마이닝을 하려면 굴착기 같은 것들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에너지 그 원유를 캐낸다든지 아니면 가스를 아니면 뭐 석탄 뭐 채굴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피봇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좀 가라앉아야지만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좋은 쪽이 있다라면 쉽게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이야기를 또 잠깐 한번 드려보면 애플이 주가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제가 한번 빅테크들 4개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한번 그려서 가져와 봤는데 가장 위가 애플입니다. 가장 위가 애플이고요. 그 아래쪽이 우리 구글, 알파벳, 네. 그 아래쪽은 아마존, 네, 아마존, 제일 밑이 메타입니다. 자, 5거래일 동안 애플만 플러스고요. 애플만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애플만 플러스고 구글, 아마존, 메타, 특히 메타는 22%나 빠졌네요. 와, 5거래일 동안 이란 덩치 큰 빅테크 관련된 기업이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흔들렸던 거죠. 자,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소비 수요와 다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애플이 선방을 좀 해주고 있어서 미국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금요일날 그나마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요거는 재밌게 제가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메타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5거래일 뿐만 아니라 메타는 꾸준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빠졌는지. 많이 이게 하락을 했는데 뭐 보시면 자, 메타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자, 뭐 한 연중으로 봐도 원래 연초에 메타의 주가는 주당 300달러 정도 높게 300달러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330달러. 근데 지금 90달러니까 100달러라고 치면 3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자, 1년을 한번 봐도 마찬가지고 5년은 여기가 위에가부터 그죠? 딱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완전히 주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최대로 한번 볼까요? 네. 자, 요것도 한번 그려보죠. 자, 지금 뭐 실적도 안 좋고 성장도 못 보여주고 꿈도 못 그려주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빠졌는데 요 수준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2014년이라고 치고 그 앞에는 무시하고요. 네. 자, 여기 서준이 쭉 연결을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2014년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16년 정도 수준보다는 지금 이미 하회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밴드, 밸류에이션 밴드를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 어디인지를 한번 저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PER 밴드와 PBR 밴드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얼마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죠. 자, 메타입니다. 왼쪽이 PER이에요. PER.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의 그림인데 PER 밴드의 하단부는 10배 정도 되네요. 10배. 근데 지금 10배, 10.6배인데 거기에서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이 메타는 주로 어디에서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주로 25배에서 32배 구간. 이 밸류에이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밴드의 상단부에서 움직이던 주식이 5년 동안 최근에는 거기를 다 깨고 내려와서 하단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BR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빅테크주들은 사실 뭐 자산가치 기준으로 보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봐본다면 메타가 최근 5년 동안 주로 움직였던 밴드는 여기 얼마죠? 자산가치 기준으로 5.6배에서 7.4배
빅테크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PBR이 높게 거래가 되었죠. 근데 순식간에 올 연초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몇 배? 야, 자산가치 2배 정도 수준까지 이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밴드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기대치가 이제는 없다. 메타에 대한. 여기서 뭔가 조금만 꿈을 잘 그려주고 희망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만 해주면 일단 역사적인 밴드의 하단부까지 메타는 떨어져 있다. 그래서 메타가 이제는 가치주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 정도 수준에서는 어떻게 회사가 바뀌어가는지만 체크를 해서 바닥을 또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한번 요 부분 한번 참고만 일단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보려면 또 하나 뭘 보면 되냐면요. 자, 지난 9월 달에 9월 한 22일경에 일본의 뱅크 오브 재팬이죠. 뱅크 오브 재팬이 엔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한번 출렁이게 되죠. 엔화 강세로. 네.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약세가 됐을 거고요. 자, 이번에도 한번 또 그 강하게 일본이 개입을 했죠. 그러면서 한번 출렁였는데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엔화가 이렇게 약세 방향으로 주말에는 움직였습니다. 자,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 가치가 지금은 엄청나게 약하게 달러 대비해서 약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가치가 급등하면서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달러는 약세고 엔화는 강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요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있긴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자신 있게 지금 피벗이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아직 연준이 생각해 놓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도 마찬가지. 엔화는 제가 일주일 동안 엔화 그림을 그렸는데 엔화가 강하다가 엔화가 다시 이렇게 약세로 전환이 금요일 날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강세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는 어렵고요. 여전히 제가 뭐 3주 연속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Don't fight the Fed.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에는 아직은 맞서지 말고 피복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우리가 먼저 성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여전히 금리는 지금 올리는 스탠스고, 그죠? 물가는 아직 잡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직은 피복 기대감은 뭐 고민은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는 하되 그렇게 맞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다시 조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려면 금리가 올라가던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자, 요 분모가 떨어져 줘야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매크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종목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은 코스피 외국인 매도 금액 상위 종목부터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준입니다. 금요일. 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었는데 어떤 종목을 주로 팔았는지 한번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팔아버렸네요. 그죠? 거의 얼마 가깝게 팔았죠? 3천억 가깝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목요일부터 제가 그 반도체와 2차전지 사이에서 외국인들의 입맛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반도체 업종 최근에 3개월 동안의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반도체는 끌어올렸었습니다. 매집을 하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꺾이고 있죠, 다시. 반도체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나가고 있다. 네. 그죠?
또 원래 기관들은 별로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들어오다가 다시 기관들도 빠져나가고 연기금 팔고 예, 투신도 좀 사들어오다가 다시 팔고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관들도 아직까지 예,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 동안 개인들이 다 팔았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는 모습. 이러면 주가 잠깐 또 반도체 멈추겠는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죠? 네. 자, 일단 반도체 업종의 이 순매수 동향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9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동안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뭐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조금 들쑥날쑥 했는데 그래도 팔 때에 대한 상대적인 금액보다 매수할 때의 상대적인 비중이 좀 더 금액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한번 보시고 그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다가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조금 파는 모습이죠. 그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갖고 삼성전자 주가가 좋을 때는 언제였죠?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 때가 삼성전자 좋았는데 금요일에는 급격하게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삼성전자 그러면 외국인 일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됐냐? 최근에 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샀는데 한 달 동안 하루하루를 봤을 때 요렇게 되더라. 그죠? 주말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오래간만에 10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어요. 이게 1000억이 넘는 매도가 언제 있고 처음이냐면 9월 28일. 네. 9월 28일 날 128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난 이후로 1000억 매도 나온 거는 처음이다. 그리고 목요일 날도 매도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입맛이 반도체에서 약간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원래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주력으로 두 개의 섹터를 주력으로 사다가 반도체는 살짝 버리고 2차 전지만 주력으로 사는 그림이 목요일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네. 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지금까지 반도체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어왔던 것은 그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사들어왔던 이유는 뭐죠? 결국 캐펙스 투자에 대한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캐펙스. 자, 이 자료는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발표한 3분기 실적 발표의 그 자료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한번 보시죠. 2022년도에 투자를 10조 원 후반 정도로 원래 잡고 있었는데 2023년도의 전망을 얼마? 50%나 감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오기 전부터 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거죠. 왜? 메모리의 3등 회사인 마이크론이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닉스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은 자주 보여드렸죠. 예. 투자 감소와 생산 계획 하향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럴 때가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라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기에 살짝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으니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입장을 이번 10월 27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설마 했는데 이게 딱 명확하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면 삼성은 공격적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치킨 게임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그죠? 과거에 우리 치킨 게임 많이 들어봤었죠. 반도체 산업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이 급격하게 지금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투신도 그렇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사다가 전환돼 버렸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시 받아가는 반대 포지션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1개월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하루에 10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네,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주로 매도가 나오더라도 작고 주로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20% 가깝게 올랐던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직전에 목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목요일부터 매도가 나왔고, 금요일은 특히나 1,500억 가까운 매도가 1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움직였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큰 음봉을 2개 빵빵 맞았는데 언제쯤 좋아질까라는 또, 이거 갈 듯 하다가 또 내려오니까 이거 이제 하이닉스는 끝났나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조금 큰 그림상 그러면 하이닉스는 언제부터 좀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저희 KB증권에서 자료가 이제 나온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프는 제가 직접 한번 그려봤는데요. 왜? 이번 주에 나온 3분기 실적에서 매출액과 재고자산이 3분기 실적에서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제가 그려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는 제가 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산업의 쌀이다.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PER로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PBR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왜? 경기에 민감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투자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 PER, 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PBR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좋다, 편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 재고입니다. 재고. 예. 그래서 이 재고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매우 유연하고 등락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예. 반도체 재고가 만약에 아예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라인 자체가 완전히 멈춰서 버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반도체 재고는 항상 가지고 가는데, 이게 보시면 경기가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미리 대량 주문을 발주했던 반도체의 물량은 과잉 재고로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미국에서 월세, 주거비 내려고 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연체율 검색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안 좋으면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죠? 과잉 재고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반도체 수요가 그래서 감소가 되면 물량들은 점차 재고로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재고가 막 흘러 넘치게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고 하나 더 얻어가지고 보관 비용 내가면서 임대료 내가면서 계속 그럼 재고를 쌓을까요? 아니죠.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싸게 해서라도 재고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그런 나타나고 있잖아.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낮게 해서라도 팔려고 하는. 그래서 이 과정에 반도체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되고요. 기업들 실적은 적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내년도 상반기에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뭐 대손 충당, 뭐 그다음에 저가 추락,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우리가 저점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PBR 역사적인 밸류 하단부를 가지고 보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살펴봤고요. 경기 사이클을 보고 그로 인한 재고 자산, 뭘 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의 수준을 보면, 이게 지금쯤이면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이쯤이면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아니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제는 좀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이클상으로 약 4년의 사이클을 나타낸다. 반도체 주가의 그 저점 주기는 약 4년의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넣으시고, 자, 그러면 제가 그려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2012년이고요. 여기가 16년이고요. 여기가 20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D가 여기가 2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죠? 이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의 비율을 보니까 좀 그래프상 높았던 구간이, 매출액 대비해서 한 60% 정도 재고가 쌓이는 구간이 사이클적으로 좀 높았던 구간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 그때 재고가 또 높았던 구간이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보세요. 이번 3분기 실적 제가 그 자료 뜯어보고 자료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프 그리면서 야, 매출액이 100이면 재고자산이 이렇게 된 거죠. 재고자산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림이 이번에 3분기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도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자산 비율이 높았던 구간이 이 아래쪽 차트는 뭐냐 하면요. 코스피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강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당연히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코스피 시장보다 월등하게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좀 약한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보시죠. 자, 재고가 이렇게 조금 높았던 구간에서는 바닥인 구간이 많죠. 바닥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회복하는 구간, 이렇게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구간. 즉 재고가 높았다가 재고가 소진이 되니까, 그죠? 주가도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도 2016년도도 한번 보시면 재고가 매출액 대비해서 60%까지 높았다가 가격 후려치면서 재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투자를 좀 줄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아주 강한 움직임이,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재고가 무려 매출액 대비해서 90% 가깝게 쌓이다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뒤로 보시면 조금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재고도 마찬가지.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빠지고 있고.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 올라가는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자산의 그림이 적어도 조금 멈추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과거처럼 이렇게, 그죠?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돼야지만 코스피 대비 하이닉스가 더욱더 강하게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추세적으로, 지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그런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과거에 이 주기가 얼마에 한 번씩 나타났다? 3에서 4년의 주기로 지금 보시면, 그죠? 2012년에서 16년, 16년에서 20년, 그럼 20년, 19년, 20년에서 나타난다면 23년과 24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내년도가 결국에는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반도체의 좀 추세적인 중장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지금 열심히 뭐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줄인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규모로. 그래서 서서히 저점을 잡아갈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등락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나타나려면 적어도 여기에 꺾임과 동시에 아마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그 시점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뭐 계속 체크는 해나가야 되겠지만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이 그래프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차트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올 때는 이 상승 갭을 메우면 안 되고, 그죠? 이 상승 갭을 메우지 않아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2번의 상승 갭을 메우지 않고 요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목요일과 금요일에 안 좋은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이 2번의 상승 갭을 한 방에 이 하락갭으로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무거운 저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갭으로 지금 깨고 내려와 버렸고, 이 갭을 만약에 당분간 메우지 못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가는 때 상승 갭은 안 메워야 되고, 내려올 때의 하락갭은 최대한 이건 빨리 메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야 주가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이 하락갭을 빨리 메우지 않으면 요 구간은 상당히 강한 에너지의 저항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 흐름까지 머릿속에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만 보면 뭐 PBR 지금이 뭐 0.9 뭐 정도 전후가 될 텐데, 문제는 최근에 제가 여의도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적자. 자꾸 적자. 그러면 적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장부 가치가 10,000원인 회사가 실적이 적자가 나면요, 이 10,000원이 9,500원, 9,000원. 장부 가치를 깔아먹게 됩니다. 즉, PBR의 공식을 한번 원리를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PBR은 이런 공식이 된다고 했죠. 여기 선을 하나 딱 끌어가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고요, 분자로 주가는. 그 다음에 B는 분모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0.9배라서 지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의 하단부긴 한데 이게 0.9배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즉 적자가 나버리면 이 장부 가치를 깔아먹게 되잖아요.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적자가 1개 분기, 2개 분기, 3개 분기로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이 장부 가치가 얼마가 된다? 9,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만약에 10,000원이니까 이게 9,000원이면 0.9배인가요? 0.9배? 맞죠? 네, 0.9배죠.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9,000원으로. 이게 0.9배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배가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부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이닉스 제가 최근에 여의도에서 이슈다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아마 2주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주일 전인가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참고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은 하단부이긴 한데 이게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참고를 하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 치킨 게임이 제가 적자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본격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불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 10월 27일 날 저렇게 강하게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버틸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왜? 1등 사업자잖아요, 1등. 그 사업 내에서 1등 사업자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삼성전자의 이 왼쪽은 삼성전자고 오른쪽이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의 D램에서의 이익률은 무지막지합니다. 거의 50% 가깝게 이익을 내고, 물론 내년에는 좀 떨어지네요, 그죠? 예. 그래도 40%면 물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40% 이익 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상대적으로 누가 또 이익률이 낮죠? 하이닉스는 37, 35, 상대적으로 낮죠, 한 10% 정도. 문제는 D램이 아니라 낸드입니다. 왜? D램은 하이닉스도 먹고 살만해요. 괜찮잖아요, 이익률이. 근데 낸드 쪽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는 2자릿수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도 BP를 간당간당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이렇게 치킨 게임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내년도에 낸드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11%의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디 갔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는 거고, 적자가 나게 되면 장부 가치를 갉아먹게 되고, 장부 가치를 갉아먹게 되면 지금 0.9배인 PBR이 1배로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만 센티가 안 좋아져도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센티가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내가 한다면 당연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꼭 내가 반도체를 지금 해야 된다면, 예, 그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도 살짝 바뀌고 있고, 좀 센티도 투자 심리도 지금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굳이 저는 반도체 섹터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만약 해야 된다면, 예,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10월 27일 날, 저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815 가족분에서 815 방송에서 저를 아시고 저희 KB증권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투자 정보 서비스인 프라임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8.15 개장 방송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리지만 장중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좀 보내드리는 이제 코멘트들을 좀 받아보시려면 저희 KB증권의 이 프라임 클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관련된 내용들을 장중에도 좀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네, 월 10,000원이 듭니다. 월 10,000원인데 저희가 한 달에 한 주씩 공짜로 주식을 다 드려요. 그래서 싼 주식은 한 7, 8,000원짜리 드리고 비싼 주식은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수십만 원짜리 주식도 저희가 한 주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0원 내는 것은 거의 받아가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한 2, 3,000원? 그리고 비싼 주식 되면 땡큐죠, 오히려.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10월 27일 날 우리 프라임클럽,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자, 적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렸고, 네, 최근에 이 하이닉스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낸드를 중심으로 메모리 3사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낸드에서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만 유리하지, 그래서 얘만 상대적으로 강세가 좀 될 수 있지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요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금요일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미국이 지금 주도해서 중국을 반도체 산업을 지금 못 올라오게 지금 막 찍어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 수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은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해라 라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미국 회사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증착 식각에서 글로벌 넘버 1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왜 얘네들만 하면 되지? 이 장비만 중국으로 안 보내면 되지? 왜 일본하고 네덜란드하고 그러면 또 해야 되는데? 자, 일본에는 누가 있냐면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도 있고, 일본에도 이러한 또 최첨단 장비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는 또 누가 있냐면 ASML, 많은 분들이 아시죠? 예. 일본에는 텔이라는 회사가 있죠. 텔. 그죠? 텔 맞나요?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요. 네. 잠깐만 볼까요? 도쿄 일렉트론. 도쿄. 네, 맞죠. 텔, TEL.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네, TEL,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회사가 보시면 반도체 제조 장치를 연구 개발하는 생산하는 일본 굴지의 대기업이다. 반도체 제조 장치 분야에서 일본 1위, 세계 3위. 세계 3위예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이어서 세계 3위. 그래서 이 회사도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동참을 해라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당연히 ASML입니다. ASML이 만드는 장비의 EUV.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ASML이 만드는 그 EUV 장비를 만들려면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 ASML이 만드는 장비 중에서도 모든 장비가 중국으로 못 파는 건 아니고요. 이 EUV 장비만 중국으로 지금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EUV보다 한 단계 레벨이 낮은 DUV 장비 같은 거는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요. 자, 이게 차이가 뭔데? 라고 하면, 자, 이게 익스트림, 그러니까 극자외선인 거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근데 이건 DUV는 상대적으로 공정이 좀 기술력이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웨이퍼 원판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그려가지고 요 웨이퍼 안에다가 이 12인치 웨이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칩을 생산해내느냐. 이게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경쟁력이죠. 근데 EUV를 가지고 하면 우리 샤프 있죠. 샤프 심으로 가지고
이 회로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고 이 칩의 크기도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DUV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그린다. 그리면 붓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프로 그리는 것과 우리 서예할 때 쓰는 붓 있잖아요. 붓 중에 붓도 뭐 물론 굵기가 뭐 좀 다르지만 샤프심하고 붓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붓으로 그리면 이 회로가 이렇게 당연히 굵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칩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최첨단 공정으로 우리가 미세 공정을 하려면 EUV 이 장비를 가지고 회로를 노광 공정에서 그려야 되는데 이 DUV는 가져가. 중국. 그래서 수출 이런 것들은 또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EUV-D에 사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L이라는 영어가 알파벳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예요. 여기가 레이저. 레이저입니다. 자, 이 레이저를 가지고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는데 이 레이저의 광원을 사이머라는 회사한테 이걸 가지고 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 회사한테 이 레이저의 광원을 사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EUV 장비니까 미국의 특허가 들어간 건데 중국에 팔 수가 없다. 동참해라. 이렇게까지 또 연결된다. 그냥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리 그 프라임클럽,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렸고, 목요일부터 좀 하이닉스는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린 걸 한번 보시면, 자,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외국인들의 입맛이 바뀌고 있고 단기적으로 센티가 안 좋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앞에 차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것이 반도체와 2차 전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변심을 해버렸어요. 외국인들이. 야, 이거 일단은 마음을 떠나버렸어요. 변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누구? 2차 전지. 그래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이들은 그대로 남아있네. 아직까지 변심을 안 했네. 근데 반도체는 변심.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요일날 10월 27일날 제가 조금 전에 그 반도체 코멘트와 함께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자, 원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대 다른 기타 그 외의 섹터의 경쟁인데 여기에서 반도체가 탈락할 것 같네요 라는 거였고, 우리는 외국인이 유입하고 있는 대형주 쪽을 잘 봐야 되고 기타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이럴 때 소외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모아지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럼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중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이런 포인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드린 코멘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프라임클럽에서 제가 보내드린 코멘트가 LG화학이었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보내드린 코멘트는. 자,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LG화학과 SK하이닉스는, 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틀 연속으로 10월 27일날 제가 코멘트를 보내드린 날이 요 날이잖아요, 요 날. 그죠? 이 세로선을 제가 굵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네. 요날 코멘트를 보내드렸는데, 그때부터 하이닉스는 이렇게 됐죠. 근데 LG화학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27일부터 이틀 동안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변심에 대해서 빨리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들로 집중을 하려면 더 타이트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해서는 왜 LG화학이 이 시점에서 볼만한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고 보내드린 게 있는데, 우리 815 가족분들도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LG화학과 함께 제가 또 하나 덜 오른 또 2차 전지가 있다면, 요거를 선택을 해드린 거거든요. SKC. SKC. 그래서 요렇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렸는데, SKC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하고는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났죠. 이것도 2차 전지 동박 쪽 자회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SKC. 네.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그나마 나타났죠. 그죠? 하이닉스하고 다르게 이틀 연속 양봉으로. 네. 자, 어쨌든 요렇게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을 좀 빨리빨리 캐치를 좀 하시는 게 가족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멘트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내드린 게 뭐냐면,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나 보내드린 건데, 자, 목요일 날에는 LG화학하고 SKC에 대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찾는다면 아마 요들을 보게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렸고, 금요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대장주, 지금 배터리 2차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먼저 지금 움직이면서 스타트를 끊었죠. 누구부터? LG 엔솔부터 움직였고, 그 다음에 SDI가 움직였고, SDI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 주간 찐시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중에 아주 많이 움직였죠. 자, 배터리 셀 업체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누가 움직였어요? 2차전지 소재, 양극재에 관련된, 음극재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과연 그 다음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장비 쪽도 한번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차전지 장비. 당연히 증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2차전지 장비 내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수급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PNT와 아바코와 DNT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또 카카오톡, 아님톡을 우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은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PNT에 대한 투자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넣어서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면 PNT 하나만 볼까요? 네, 시간이 지금 많이 됐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PNT도 보시면 10월 27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양봉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반도체 쪽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 여전히 2차전지 쪽은 외국인들이 변심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큰 섹터 중에 하나는 여전히 2차전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본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수급에서 보시면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샀는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래간만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LG화학도 들어왔고요. 2차전지 관련주도 이렇게 좀 들어왔죠. 이 중에서 오래간만에 눈에 띈 게 제가 빨간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놨죠. 바로 자동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197억, 현대차에 대해서 187억을 샀고, 기아는 여기서 안 보이네요. 웬일이죠? 네, 기아는 안 보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자동차 업종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네, 자, 먼저 자동차 전체 업종에 대한 애널리스트, 자동차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후에 실적 추정치를 제가 그려서 한번 가져가 보니, 최근에 이렇게 행보하다가 조금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살짝 좋아지다가 계단식으로 한 방에 푹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도 1년 뒤에 이익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실적 추정치 같은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빠졌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잘 풀리지 않는 IRA 관련된 법안 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한테는 조금 뭔가 풀어달라, 유예시켜달라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러나 실망감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 업종 전체로 제가 투자 주체별로 누적 순매수 포지션 한번 그려보니까 기관들은 별로 관심이 없네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죠? 사업펀드도 별로. 연기금은 아주 많이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고, 기관 전체로 이렇게 매도. 외국인들만 좀 사다가 최근에 감망하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이렇게 파는 모습. 누가 사나요? 누가?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사니까 주가가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못 간 거죠. 근데 살짝 조금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네, 이 부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쪽의 이익 전망치를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동차 부품입니다, 부품. 부품은 완성차랑 이익 전망치가 살짝 다르죠? 한번 보시죠. 네. 자동차 부품은, 네, 요렇게 됩니다. 자동차, 완성차는 지금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부품은 애널리스트들이 부품 쪽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1년 뒤에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 완성차에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앞으로 실적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 쪽이 나을까요?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라면 물론 자동차 완성차가 뭐 다른 모멘텀이 생기면 주가 움직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요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실적 추정치만 놓고 봤을 때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동차 부품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죠. 자동차 부품 업종은 수급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완성차랑. 기관들이 사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죠? 플러스 포지션을 다 유지하고 있고 기관들이 사고 있다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가장 누적 수급 매수 포지션을 가장 최고치로 지금 7월달 이후로 올리고 있고 완성차의 수급이랑 완전히 딴판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기관들도.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자, 원래는 저는 화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최근에 이번 주에 화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현대모비스의 3개월 동안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상업펀드가 최근 들어와서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쉬었다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도 갑자기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그래서 중립 이상 포지션으로 지금 주말에 빵 올려놓고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완성차, 현대차, 기아는 이 뒤에 보겠지만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찐이에요. 찐. 7월달부터 꾸준하게 계속 사고 있네요. 누가 팔고 있습니까? 개인들만 이렇게 팔고 있네요. 수급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1개월 동안의 일별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가장 규모 면으로는 큰 규모로 매수가 들어왔네요. 의미가 있죠? 네, 가장 큰 규모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고, 자, 요거는 상대 수익률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상대 수익률은 이게 주도주의 뭐 약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종목의 흐름이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빨간색은 뭐냐면 코스피 대비 현대모비스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0을 기준으로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특히 금요일에는 훨씬 더 이렇게 빨간색이 불뚝 솟은 거 보이시죠? 네, 불뚝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냐면요. 이 현대모비스가 속해 있는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이에요. 운수장비 섹터. 운수장비 내에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별로 8월달, 9월달은 별로였는데 10월달 들어와서 점점 올라오더니 운수장비 내에서도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죠?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도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운수장비 업종은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어떤데? 별로네. 그죠?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장비는 코스피보다는 별론데 운수장비 안에 들어가는 현대모비스는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선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올해 연말 기준, 내년도 연말 기준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어떤데? 라는 것을 보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자, 일단 먼저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는 살짝 빨간색 점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시죠. 아주 큰 폭의 기울기는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이 검은색이 23년입니다. 23년. 빨간색이 2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제가 요거를 안 바꾸고 가지고 왔네요. 참고하십시오. 22년이 빨간색, 내년이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년 이익 전망치가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도도 계단식으로 사실 이렇게 빠지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약간 트렌드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예, 그리고 주가가 금요일날 이렇게 빵 뛰어 올랐죠. 자, 그 다음 완성차 중에 현대차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빨간색이 22년이라고 말씀드렸고 검은색이 2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빨간색은 22년 연말 기준으로 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내년도 이익 전망치도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실적 약간의 부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노란색이 주가거든요. 이렇게 부진하죠. 자, 기아 한번 볼까요? 기아도 22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졌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23년도도
조금 좋아질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그죠?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원래 내년도에 이익 전망치가 조금 더 나은 모습.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우리는 주식은요, 가족 여러분들, 미인대회입니다. 미인. 누가 상대적으로 더 예쁜지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얘가 예쁘냐, 얘가 예쁘냐, 아, 얘가 더 예쁘네. 그럼 얘를 사는 거죠. 그죠? 예쁜 미인을 찾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비교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인 대회 찾기에서 가장 예쁜 놈, 상대적으로 누가 더 예뻐? 현대모비스가 실적 추정치가 더 예쁜 모양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떤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싼지 비싼지를 보는 밸류에이션. 이 추정치가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비싼 수준에 있다. 그러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위에가 PER입니다. 이익 기준으로. 그 다음 밑에가 자산 기준으로 보는 PBR입니다. 밴드가 하단부에 붙어 있죠? 여기가 5배. 예. 그 정도 수준에 붙어 있고, 여기가 0.5배인데, 아직까지 PBR로는 바닥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 5배 수준으로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 한번 보시고.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이익 기준으로는 밴드 하단부에 붙은 모습. 아직까지 요거는, 네,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잠깐만요. 요거 제가 조금 찝찝해서 맞는지 잠깐만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데이터가 오늘 너무 방대하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게 맞는지 한 번만 제가 데이터를 한번 좀 돌려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열어서 현대모비스 PBR도 저게 맞는지, 예, 한 번만 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유로 데이터로 우리 가지고 온 데이터 그래도 이제 보여드리는 대표적인 거죠. 이게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우신 거니까 현대모비스인데 이걸 한번 돌려보면 제가 PER은 맞는 것 같은데 이 PBR이 그 밴드가 맞는지가 조금 살짝 헷갈려서 다시 한번 요거는 여기에서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왔고, 좀 큰 종목 쪽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인 것 같다라는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조금 다르네요. 그죠? 맞네요. 제가 그림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현대차랑 똑같은 그림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바로 방송하면서 바로 바꿀게요. 왠지 느낌이 이게 쎄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바로 아래 차린 게 다행이죠.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현대모비스 맞는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네. 그쵸. 현대모비스의 네, PER, PBR 밴드 차트는 요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는 PBR도 바닥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보고, 요거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현대차랑 비슷한 그림이길래 이상해서 제가 확인했는데 맞네요. 확인하기 잘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면 PER은 7배 정도 수준에 와 있고요. PBR은 0.5배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밴드의 하단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아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이익 전망치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 큰 종목은, 작은 종목은 화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는 특히 최근에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대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4분기에는 더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022년 올해 연말에 이익 추정치가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빨간색 점. 그게 분기별로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완성차 생산 차질이 빚어지다가 서서히 지금 조금 풀리고 있고, 물류비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3, 4분기 실적이 조금 정상화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미 쪽의 전동화, 전기차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동화 생산에 거점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현대모비스 한번 가족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신입니다. 화신은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관들 중심으로 특히나 상업펀드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세게 사고 있죠. 그 다음에 투신,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 들어오다가 좀 팔았다가 지금은 좀 멈추는 모습. 네,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화신을 제가 업데이트를, 이익 전망치를 업데이트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보다 밸류에이션, 기업의 덩치가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구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 데이터가 끊기는, 뚝 끊겨버리는 이런 구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소수 애널리스트들만 커버를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이 그만둬버리면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참고를 하시고, 자, 오른쪽 상단부로 보시면 이 회사는 앞에 완성차들과는 좀 다른 22년도의 실적 추정치와 23년도의 실적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죠. 무슨 이야기죠? 계단식으로 이 회사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많이 빠졌고, 빠진 상태에서 200일선 부근에서 차트를 잡는 모습,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사모펀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 자리는 뭐 8,500원 200일선 전후 행보하는 구간, 그 아래 구간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 아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이나 나머지 뒤에 기관들,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일주일 동안 좀 강하게 매수한 종목들, 리스트,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아까 여기 아바코도 있죠? 아바코도 투신에서 매수 강도 들어온 종목 있죠? 2차전지 장비주 중에 PNT도 여기 있고, 그죠?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 쪽도 뭐 움직임이 나타날 만할 때가 됐다. 라는 거 다음 주에 또 공부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넣어놓고, 지난주에 삼성 SDI 그 내용도 그대로 이제 남겨놨으니까 그 부분까지 못 보신 분들은 삼성 SDI 밸류 체인까지 같이 한번 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때가 여기였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추격하기는 이제는 뭐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현대오토에버는 약간 뭐 견조한 흐름. 자,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주요 일정까지 그렇게 넣어드렸는데,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이. 네. 11월 20일부터 월드컵이 열립니다. 저는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제발 월드컵 기간 동안, 아니면 월드컵 기간 열리기 전에는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아서 우리가 신나는 월드컵을 이번에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시간이 조금 오버를 해버렸는데, 가족 여러분들, 이제 10월이 끝나고 이제 11월이 시작되는 이제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그죠? 그래서 우리 11월도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참, 저한테 그 허리 아프다고 100년 허리라는 책 좋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지난주 주간 찐시황에서 오히려 815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직접 이 815 스튜디오로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생일 때 많은 분들이 또 축하도 많이 해주셨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생일 축하 노래도 오셔서 불러주시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이번 감사함을 이번 주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감사함과 은혜를 또 11월 한 달도 여러분들께 열심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음 달도 많이 노력하고 뛸 테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남은 일요일 밤 편안하게 잘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